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이 났네요. 신용평가사 S&P라고 있죠. S&P 글로벌이 최근에 2025년 2분기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을 내놨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에 2.0%였는데 1.2%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갑자기 하향 조정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정말 사실 처음 봤는데요. 중국의 경우엔 4.1%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일본 1.2% 전망했는데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일본은 지금 30년 침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다이내믹 코리아였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경제가 망가질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4월에 보편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비는 안 오고 있네요. 경북은 역대 최악의 산불에 시달리고 있고 사망자 숫자 2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말 원망스러운 상황인데요. 서울 강동구에선 싱크홀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이틀이 멀다 하고 산재 사망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서 희망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계엄령 선포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정말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갈지도 참 전망하기 어려운 암담한 상황인데 헌법재판소 윤석열 씨 탄핵 심판은 여전히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법원 판결에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라이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김환 한겨레 기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답답하네요. 어제 판결 결과 보면서 잠깐 그래도 뭔가 좀 나아지려다 보다 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암울한 거예요. 네, 다른 거 다 떠나도 지금 산불 상황이 너무 참담해갖고 그 산불이 빨리 좀 꺼지고 현장에 계신 분들 다 안전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무죄를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혼란과 뭐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뭐 외교적으로도 변수를 굉장히 크게 남기고 있는 것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치권 전반에서 다룰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건 다시 얘기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제 무죄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왜 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는가?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매우 답답한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수습해 나갈 수 있을지 누가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를 박 에디터님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2심 무죄, 국민의힘 패닉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이 패닉에 빠졌다. 이것은 저희 대본에만 있는 그런 워딩인 게 아니고 뭐 여타 보수 성향의 언론이나 실제 국민의힘 기류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현재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기 때문에 떨쳐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언론들도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 전에 무죄 예측했었는데 우리 방송 안 보시나 봐요, 국민의힘. 들리지가 않죠. 예, 아니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 여권의 핵심 그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인데 뭐 현재 지금 상임위원장도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을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수 성향의 그 일간지들과 언론들과 한번 식사하는 자리가 어제 점심 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이전에 점심을 직전이네요. 직전이죠. 점심을 드셨대요.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보수 성향의 언론 기자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쪽 취재를 뭐 튼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유죄 나오면 이제 의원님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묻더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 유죄가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이제 민주당 어떻게 할 거냐. 대선 큰일 났다. 뭐 헌법재판소 지금 선고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은 장외투쟁만 하고 있고 민주당 정말 큰일 났는데 의원님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일간지 기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 되게 유명한 저희 스튜디오와도 가까운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광화문인데 우리. 그래서 이제 이 그 의원이 굉장히 자기가 아는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으니 보수 쪽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대략 전달받은 것 같다. 이제 이 정도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니 당연히 패닉, 혼란, 뭐 멘붕, 뭐 이런 단어들이 달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군요.
우리는 어제 이야기 나누긴 했는데 네. 네네. 김한 기자님은 어제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네.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항소심 판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으로 보면 1심 양형 범위에서 2심 양형이 그러니까 유무죄가 뒤집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양형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전망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1심 재판부가 그 발언 3개 중에 어쨌든 일부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양형을 어디까지 낮출 수가 있는 거냐 사실 이게 좀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 정도 발언으로 1심 형량이 이례적이었던 거지 뭐 이렇게까지 형량을 높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고한 적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 전체 무죄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좀 뭐 와 사법부가 이런 판결도 내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말하자면 그 녹취록을 중심으로 판단을 했고 어제 2심 재판부는 굉장히 여러 차례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전체를 우리가 다 봤다. 전체를 다 봐서 맥락적인 이제 말하자면 판단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차이점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일부 유죄가 그러니까 위법이 인정되더라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상응하는 양형에 말하자면 사회적 의미, 정치적 의미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압도적 1위의 대선 주자를 10년간 선거를 못 나오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101만 원만 판결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법원이 신중하게 돌아선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434억 원을 또 민주당이 뱉어내야 되는 위기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제 멀찍이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요. 만약에 1심 판결이 지금 김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 그러니까 실형이 떨어지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벌금형 뭐 150만 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유죄는 유죄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어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정도로 반색하거나 판세가 완벽하게 뒤집어지지 이제 역공의 시간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의 그런 기류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축구 스코어로 따지면 거의 4대0 5대0으로 몰아붙이고 나서 이건 6대5로 뒤집은 결론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스코어가 한 1대0으로 있다가 2대1로 뒤집어지는 건 그리 큰 충격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낙선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케이스가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 정치인은 허경영에 이어서 이재명 딱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뒤집어진 것 또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판결에 대한 얘기는 뭐 어저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전략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가 8개인가요? 수사를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는 뭐 그거보다 당연히 더 많은데 애초에 이게 뭘로 시작된 겁니까? 대장동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대장동 하다가 백현동 하다가 성남FC 하다가 무슨 성남의료원도 잠깐 갔다가 뭐 이렇게 지금 사건들이 갔는데 국민의힘이 한 1년 정도 전부터 선거법부터 해. 선거법은 제일 간단하잖아. 선거법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진도가 빨리 나간 게 없어요. 유증교사랑 이거 2개가 지금 이제 1심이 끝나 2심 선거법은 2심 끝났고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선거법에서 기대를 하긴 했지만 유증교사가 더 문제라고 봤어요. 근데 유증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네. 그리고 선거법은 1심에서 생각보다 훨씬 센 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심 전에 대체로 기자들의 예상이 저런 그러니까 지금 박영수 앵커가 한 얘기랑 비슷한 예상 한 200만 원 나올래나? 150만 원 나올래나? 왜냐하면 선거법들이 대부분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심에 가면 이거로 자격을 박탈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80만 원이 나오는 요게 이제 말하자면 양형의 관례였는데 이게 완전히 깨지면서 국민의힘이 옳거니 이거는 선거법은 이제 못 빠져나가네. 이거는 그러면 조기 대선이 가더라도 이거를 유죄 나오면 되겠네라고 해서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해야 된다라는 논리의 모든 전제가 뭡니까? 뭐였습니까? 3월 26일 유죄가 나올 거다. 애가 전제였는데 지금 말하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던 가장 큰 말하자면 틀이 아예 깨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패닉에 빠진 것 같은데 권성동 대표의 발언을 좀 직접 들어보고 우리가 또 평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권성동 대표 영상 나와 있나요? 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애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애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제 나는 사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내가 한 말이나 한 약속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건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이지 그게 실제로 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이론 대중가요 중에는 있거든요. 대중가요 중에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아 가시나무. 네. 어떻게 봐야 되나? 25일의 권성동과 26일의 권성동. 그러니까 뭐 어제의 권성동과 오늘의 권성동이 다르다니까 날짜로 따지면 그제의 권성동과 어제의 권성동이 달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했던 행보 중에는 이재명 망언집을 냈다가 명언집 냈다고 이제 당원들한테도 국민의힘 당원들 일각에서도 욕을 먹었고 이재명 띄워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소위 이제 똥볼을 찼다라는 평가들을 받았었는데 어제도 사실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한 것은 이건 좀 패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왜냐하면 섣불렀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을 요구하는 것도 윤석열이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던 것처럼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저렇게 입장을 내버렸는데 만약에 결론이 무죄로 나오면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저는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력의 이른바 이제 한계가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어제의 권성동뿐만 아니라 2015년 16년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시의 그 발언과 지금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탄핵 심판을 대통령 탄핵 심판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벽하게 배치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경우가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신기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하나의 큰 족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잖아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사건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의 정치적 미래를 꺾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를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다들 그런가요? 어제 했던 말 오늘 바꾸고 그래요? 뭐 말을 요리조리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것처럼 예를 들면 정반합이 되는 문제를 저렇게 어제 지금 박용신 앵커 얘기한 것처럼 어저께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전혀 다른 예를 들면 그저께도 약간 뭐 이거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이런 이제 단서를 단다든지 뭐 이랬으면 사실 그 다음 날 넘어갈 수 있죠. 맞아요. 그게 이제 여의도 화법이라고 불리는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저께 권성동 원내대표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가 이게 가짜 뉴스가 전파되는 메커니즘도 똑같은데 이게 이제 그거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념적으로 믿은 거예요. 유죄가 날 거라고 믿지 않으면 사실 저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죄가 유지될 거라고 믿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뭐 제목이 패닉이기도 하지만 전혀 기대했던 거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당황한 것까 저는 어저께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그 정치인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당의 유력
정치인이 어떤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거는 뭐 대법원 가서 다시 다퉈야 된다. 그러니까 저 톤을 그 전날에도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전날은 너무 이제 말하자면 신념이 확신이 된 상황이어서 너무 좀 멀리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지금 짤이 돌고 밈이 되고 이렇게 비교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인이 여러 가지 자산으로 자기 정치를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과의 신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중과의 신뢰 자산이 완전히 하루 만에 이제 풍비박산 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멘붕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일단 지도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일단 오늘자로 뭐라고 했는지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걸 결국 이제 김문기건과 관련된 판결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 발언에 대한 허위 여부를 따지는 게 무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10명이 나온 단체 사진을 4명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논평이 좀 많았어요.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면서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라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비유 자체가 일단은 이분들이 좀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따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데 법원이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으니까 국민은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라고 논평을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기에 이제 동일한 입장인데 언론인 여러분 비대위 회의에 기사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당신들이 서울 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그 4명을 함께 그 작은 네모에다 몰아놓고 처음에 시작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이기인 씨가 했던 것이고요. 네네. 그때 경기도 의원 할 때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포스팅해가지고 저 내용이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인데요. 저걸 조작이라고 일단 여당에서 조작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나온 거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인데 저는 글쎄요. 이 대목은 충분히 비판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거요. 세상에 골프 안 치는 사람이 골프 치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네네.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골프는 한 팀이 4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4명 사진을 넣은 건 조작이에요. 골프를 4명이 같이 한 팀으로 친 것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당연히 조작인 거예요. 그 이제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골프 안 치는 분들은 사실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권영세 대표는 당연히 알 텐데 알면서도 이제 그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그렇게 4명으로 확대하고 크롭하고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이현재 앵커가 얘기한 대로 그 의도에서 이 사진을 발췌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해서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맥락적 판단 하나 깐 거고 어제 무죄가 나온 거에서 결정적인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예. 근데 거기서 지금 1심에서 어떻게 검찰이 기소를 한 거냐면 검찰의 기소 논리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사진이 있어 이 사진이 있고 골프도 쳤어 골프 친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골프도 쳤어. 그러면 교유 행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문기 전 수장관. 예. 네. 이렇게 뭐 친하다는 뜻인가요? 김일하고 친하게 네네네. 지내던 사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진으로 행위를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그 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각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실을 묶어서 기소를 했고 1심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법의 논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상사 논리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사진도 찍고 골프도 치고 이러면 알고 지내는 사이겠네. 하필이면 또 테일러메이드에다가 볼캡도 달려있고 뭐 이제 골프 모자에 뭐 골프 패션이니까 할 수 있네. 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언론적 수준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뭐 의혹이 일고 있다. 주변에서 증언이 있다라고 하면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법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당시 한 발언 이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는 건데 어제 법원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사진을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법원도 이거는 그 의도를 담아서 사진을 조작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권영세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권의 이른바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네. 본인들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반응이 어땠나요? 이분들도 뭐 사실은 어제 결론 나오자마자 한 말씀씩 덧붙이긴 했는데 대부분 당혹스러워한다거나 이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판결에 대해서 분노한다든지 이제 이런 각양각색의 반응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결론은
대법에서 빨리 일정을 앞당겨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면 이렇게 된다면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 악과 선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겼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사법부가 부여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SNS에 남겼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정하고 논리를 만든 것 아니냐. 결국 무죄를 결론 지어놓고 거기다 논리를 껴맞춘 수준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아까 여의도 화법을 사실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제 있었던 2심 선고가 나기 직전 날, 그 전날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대선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니주를 깔아놨다고 아주 전제를 좀 깔아놨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선고가 나오고 나서도 그래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고 이 말이 재밌습니다만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무죄가 났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무죄는 무죄긴 한데 그 의미가 맥락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재판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다른 분들도 대체로 어쨌든 예상은 못했네요. 다 예상 못했다고 봅니다. 사실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 걸로 너무 믿은 것 같은데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무죄라도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조급함의 발로라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무논리할 때가 있어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보면 어떤 난 그냥 싫어요. 뭐 이런 식의 태도 뭐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득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무논리스럽고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발언도 전형적으로 그 대선 토론이나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연출했던 나는 그냥 싫어요. 뭐 이런 류의 그때 홍준표 네. 지금 대구시장한테 네. 당시 후보한테 그랬었죠. 네, 네. 대선 토론할 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류의 반응이다. 근데 이제 그쪽 안 쳐다보겠다. 네, 뭐 안철수 기억나네요. 후보가 대중적인 아까 제가 뭐 신뢰재산 얘기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대중적 이미지를 가장 많이 깎아먹은 게 그 TV 토론 가운데 하나가 TV 토론의 어떤 사람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TV 토론을 못한다 이런 평가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았었는데 근데 저는 어제 그러니까 이 논리도 약간 그런 이제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 연장선에 있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사실 국민의힘에도 출마를 못할 의원들이 많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도 잠깐 하면 이재명 1심 놀리면 오세훈 시장도 유죄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생태탕 때 생태탕 집에 간 거 자체는 법원이 그럼 안 갔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근데 본인이 법원에서 예, 인정을 했죠. 확인을 한 예, 거죠, 확인을 사실로.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아무리 우리 편 남의 편이 있지만 이 공직선거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래도 정치 문화가 어떤 의리와 강호의 도와 뭐 이런 거를 강조할 때는 선거 끝나면 자기가 이겼으면 서로 다 취하죠. 취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선자가 처벌된 사례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화에 있는 거예요. 당선자가 취하를 해줘서. 네네네. 그러면 낙선자도 취하하는 거죠. 이런 상호적인 이제 선거가 끝나면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이 도가 사라졌고, 한동훈 오늘 뭐 SNS에서는 그런 글도 많던데 이게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이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때 어쨌든 뭐 직접 검찰을 지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서 중앙지검과 그 수원지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2년 넘게 어쨌든 표적 두듯이 지금 수사를 해온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미 재판이 1심이 끝난 2개가 무죄가 났고 본인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경우에 아직 시작도 못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동훈 뭐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법무장관 시절에 있었던 이 기소가 그러니까 계속 그 지점을 비판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조차 이게 지나치다, 이게 과하다, 이게 지금 이제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기소 면허증을 갖고 야당 정치인들만 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 비판을 해왔는데 그 비판의 결과가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검찰의 경우에도 어제 참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저도 선고 나오고 나서 판결문 보고 알았거든요.
그 기소 검사가 2명 들어가고 공판 검사 8명 들어갔는데 그런 케이스가 사실 많이 없죠. 왜냐하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비근한 제일 최근에는 이재용 사건 정도. 그때도 예. 그 정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명 이상 들어간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검찰력을 총동원했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봐도 보통 된다는 뭐 거죠. 2명 들어가거나 3명 들어가는 케이스를 제일 많이 봤고 1명 들어오는 경우도 네, 있었고요. 근데 10명이라는 거는 사실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검찰력이 동원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근데 다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정도 검찰이 매달려가지고 이 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탄탄하게 논리 개발을 했다면 법리를 신경 썼다면 이런 결과 나오기가 어렵겠죠. 1심이 제가 알기로 1심이 12명이었어요. 검사. 이름 올린 검사. 12명이었어요. 네. 와. 2심이 10명이에요. 공수처에 지금 검사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몇 명 있어요? 7명 있습니다. 7명. 기간 전체. 공수처 전체보다도 네, 거의 이 2배 사건 가까운 하나가 많은 거고 일선지청 같은 데 가면 이 인원보다 검사가 적은 지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 12명, 10명씩 들어가 우리가 아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적폐 때 기소했던 굵직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것도 많아야 4-5명입니다. 검사가. 그 굵직한 이름들도. 근데 이거는 검찰 입장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국력 낭비라고. 근데 실제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외부에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런 과정으로만 보면 기소와 해서 이게 근데 무죄가 났다 이러면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정경심 씨 재판이나 조국 전 장관 그런 재판의 경우에도 검사들이 다수가 들어와서 이제 동일한 문제가 지적이 된 적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10명이 들어왔다고 하길래 저도 굉장히 놀랐죠. 어쨌든 검찰력을 그렇게 총동원했는데도 무죄가 무죄가 나와버린 것이니까 뭐 사실 할 말은 없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무죄가 이미 났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건이 방송사 원문 스크립터 발언한 원문 회의록 놓고 보면 이거를 검사 10명이 왜 필요한가?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위력 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정경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이재용 회장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예를 들면 뭐 자료 정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적용할 법리에 대해서 뭐 협의나 토론도 필요할 거고 뭐 할 텐데 회계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말한 거잖아요. 그냥 이 말한 거는 다 전문을 예, 바로 확보할 수 있고 하면 그 전문 읽어보는데 뭐 하루 걸리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러네, 뭐 이렇게 진짜. 지금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검찰이 분명히 반성할 지점이 뭐 반성 정도가 아니라 대우각성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심에는 이제 10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1심 때 그때 검찰이 공소 제기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일단 굉장히 그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어쨌든 그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근거가 됐던 검찰의 주장을 이제 변경하라고 2심 재판부가 요구한다는 건 판을 흔들겠다라는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뭐 결국 무죄가 나오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별 내용이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김환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명의 검찰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을까? 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상고하겠다고 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것도 이제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에게만 왜 검찰은 작아지는가? 뭐 물론 즉시 상고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그냥 상고가 너무 그냥 끝나자마자 나와버리니까 이런 걸 즉시 상고라고 부르는 건가? 왜 근데 검찰은 윤석열한테는 그때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지? 구속 취소했을 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일단 따로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이제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항상 공평해야 되고 사법의 형평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인에게만 사회적 특권계층이라는 그 특정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지금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읽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건 충분히 비판을 해줘야 되고요. 뭐 대법에 이제 가서 뭐 판단을 다시 언젠가 받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시간이 한창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또 다시 올인을 하고 있던데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2심에 올인했던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의원들 다수가 인터뷰하는 것마다 대법 판결 받을 수 있다. 조기 대선에 만약에 열려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판단하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이거는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 집착했던 논리로 보면 대법에 가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국민의힘한테는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이 이미 끝나버리면 무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말한 거에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건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조기 돼서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유죄가 나는 한 가지 상황을 보고 달려온 건데 이미 그 상황에서의 대전제가 깨졌기 때문에 대법에서 설령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법에서 그러면 고법은 우리는 무죄 줬는데 대법에서 파기로 내려오면 다음날 그럼 대법 말이 맞네요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굉장한 시간이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주장하는 633에서도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법은 그러면 굉장한 장고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자기네 논리가 맞았다고 다시 대법원을 반박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사건에 집착했던 이유는 오로지 이게 빨리 될 수 있다. 라는 거 하나였는데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를 집착했던 이유는 상실됐다. 정치적으로는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계속 외치면서 대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거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을 보고 가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뭐 이제 2021년도부터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국 전 장관 이후에 이제 이재명 의원까지 이재명 대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전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조국을 때리고 이재명을 때려서 뭐 재보궐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 총선을 치러왔거든요. 전략이 너무 한결같고요. 대선은 물론 이제 인물 간의 대결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양당의 에너지가 다 응축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캠페인을 벌일 것인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선에 가서도 또 똑같이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만 강조해서는 이게 지금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있잖아요. 네.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일단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나더라도 이 윤석열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가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과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무게가 이재명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인지는 그럼 국민의힘이 계산을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상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상고했다고 또 네. 속보가 나왔네요. 예상했던 내용이고 그러네요. 그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사실 그거 하나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호감도도 1등이지만 비호감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자극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사법 리스크예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근데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 추상적인데 유죄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유죄 나왔고 대법원 가서 판단하면 선거 또 다시 치러야 돼요. 어차피 이재명은 뽑아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구사하려고 했던 전략이에요. 그게 요체예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산불 현장에 가서 산불 같이 끄겠습니다.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연금 개혁 지금 뭐 합의안도 만들었으니까 연금 개혁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던 의료 개혁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게 사실 정상이죠. 솔직히. 네. 그렇게 그리고 그게 더 유리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국면에서? 가려고 했으면 12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핵을 계엄은 안 된다. 탄핵을 가자라고 했던 그때 스탠스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어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때 그거를 유지를 못했고 결국에 한동훈을 쫓아내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결정적인 최근의 변수는 나와 있는 거죠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낼 수가 없죠. 한 번 꼬인 스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반면 이재명 대표는 또 선거 어제 끝나자마자 어제 박영식 에디터님이 네. 전해주셨는데 안동에 산불 화재 현장에 갖고 또 산불 화재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도 계속 이제 고향인 안동 그리고 이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화재 이재민들을 돌보는 행보를 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요. 실제 어제 오늘도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재민들을 만나고 직접 대면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여러 도움들을 좀 드리겠다. 그리고 실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화면에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경북 지역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호감이 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와서 우리 집 다 불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늦게 오면 뭐 하냐라는 식으로 핀잔을 들었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대선 주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 하고 당연히 가서 이재민들을 보듬어 안아야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에 있는 모든 대서주자들,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다 그 이재민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꼭 이재명 대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런 행보가 사실은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 운신의 폭이 좀 좁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뭐 이 어떤 동선 자체가 굉장히 좀 뭐 그 현장에 내려간다든지 이런 건 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네요. 그 외교 일정도 있었죠. 나 오늘 알래스카 네. 주지사 만났던 게 사실 화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요. 뭐 이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이제 LNG 이 네네네네. 개발권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드높은 상황이라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굉장히 중요 인물로 꼽혀 있고 또 실제로 트럼프와도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한을 했을 때 어떤 인물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재밌는 것은 어제 재판 있기 전에 이제 오전에 알래스카 주지사를 네. 만났다고는 하는데 주지사를 만난 사람이 이재명 대표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대부분 다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만났고 세일즈를 하러 온 사람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네. 산업부 알래스카 LNG 사러 그렇죠. 사라고. 산업부 장관도 만났고 뭐 심지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만났어요. 근데 안 만난 건 아닌데 유독 하필이면 어제 일정이 이재명 대표의 동선에 관심이 많이 꽂히다 보니까 마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이재명 대표만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난 거 아니냐. 이미 트럼프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찍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보기에는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당연히 경제 대사로서 경제 정권 대사로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대선 행보의 일환이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고 민주당에게도 나쁠 거 없는데 다만 팩트는 굉장히 다양한 인사들을 만난 건 근데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다. 건 있죠.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이거 약간 가볍게 드리는 말씀인데 내 걸 팔러 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부에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누가 몰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저기는 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판단 접근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읽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러게요, 좋은 물건 있으시구나. 이렇게 덕담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말하자면 알래스카 주지사가 보기에도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정권만 바뀌면 우리 물건 사줄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판단 사람들도 그래서 만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게 대세론을 누리는 주자의 유리함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른 점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만나긴 했어요. 사실 알래스카 주지사는 뭐 트럼프가 작년에 대선 캠페인 때 드릴 베이비 드릴 해가지고 다 뚫어서 꺼내서 쓰자 그랬는데 그게 두 가지잖아요. 텍사스의 셰일오일하고 알래스카의 그 LNG인데 그거 파낼 거니까 이제 파내면 팔아야 되니까 이제 팔러 다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다른 만난 사람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주 전에 그때도 탄핵 심판 한참 뭐 이게 논의되고 있을 그런 어지러운 정국인데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가서. 근데 그때에 북극 항로가 금방 뚫릴 거고 이 알래스카 LNG를 우리가 수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산이 동아시아의 이 허브 항이 될 수 있다. 중요한 항만이 된다. 네, 항만이 되고 네. 부산에서 알래스카 거쳐서 이제 북극이 기후 변화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면은 그 항로가 우리가 지금 중동으로 가가지고 LNG 수입하거나 수에즈나 건너가지고 유럽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 준비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박형준 시장이 그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이제 부산의 민원사항 왜 안 해결해 주냐 그러면서 막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이재명 대표 일관되게 요구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외교 전략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기 무려 한 달 전에 이슈를 다뤘었다는 거죠. 북극 항로 다뤘다. 그거 보고 간 것 같다. 갔으면 좋겠다. 이재명 끝내주는 경제 구독설. 네. 여기까지 자랑하고 두 번째 이슈 짧게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이슈는 처음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